새벽 2시 일본 국방장관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펜타곤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이죠. 미군 5만 명이 주둔한 일본 70년 핵심 동맹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군 고문단 숙소가 일본 추적 장비의 조준선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동맹이 칼을 숨기고 있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은 손쓸 방법이 없었어요. 아시아에서 일본을 대체할 나라가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위성 사진, 주파수 분석, 그리고 14분 만에 12개 목표물을 지운 정밀 타격 기술까지. 일본이 70년간 쌓은 독점은 단 72시간 만에 무너졌고 한국은 배신자를 대신해 동맹의 중심에 섰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2시 11분, 펜타곤 지하 상황실의 형광등 불빛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랜트 밀러, 56살의 미 해군 출신 계약 감사관이죠. 30년 넘게 군 보급과 정비를 감사해온 사람입니다. 그날 밤, 저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전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양국 간 포격전이 격화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에 뜬 지도 하나가 제 시선을 붙잡았죠. 태국 국경지대, 우리 미군 고문단 숙소 주변에 붉은 격자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레이저 포인터로 표적을 조준하듯 그 격자는 우리 병사들이 자고 있는 건물을 정확히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0년 경력 동안 수없이 봐온 전장 데이터였지만 아군 시설이 적의 추적 범위 안에 들어간 건 처음이었거든요. 누군가 우리 병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요. 저는 즉시 상급 분석관을 호출했죠. 그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전파, 추적 신호네요. 누군가 미군 숙소를 스캔하고 있어요. 그 말에 상황실 안이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안전화벨이 울렸어요. 새벽 2시에 걸려온 국제전화, 발신지는 도쿄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죠. 상대는 일본 방위상 가미야 하루토였습니다. 일본의 국방장관 격인 그가 왜 이 시간에 직접 전화를 했을까요? 보통은 실무자 라인을 통하는데 말이죠. 그의 첫마디는 더 이상했습니다. 밀러 감사관,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먼저 연락드립니다. 캄보디아에 우리가 지원한 장비는 지뢰 제거용 통신 장비일 뿐입니다. 괜한 의심으로 우리 동맹을 흔들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우리 내부에서도 이제 막 이상 신호를 포착한 상황인데 일본 방위상이 어떻게 알고 선제적으로 해명 전화를 한 거죠? 마치 자기들이 뭔가 들키기 전에 미리 변명을 준비해온 것 같았습니다. 지뢰 제거용이라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답했죠. 그렇습니다. 인도적 지원의 일환입니다. 더 이상의 오해는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뚜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붉은 격자는 여전히 미군 숙소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뢰 제거용 장비가 왜 미군 숙소를 추적하죠? 지뢰는 땅속에 있는데 왜 건물 위치를 실시간으로 스캔합니까? 논리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죠. 일본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무언가는 우리 미군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요. 저는 미 해군에서 25년을 복무했습니다. 정비와 보급 분야에서 나사 하나까지 추적하는 게 제 일이었죠. 퇴역 후에도 국방부 계약 감사관으로 일하며 동맹국들의 군수 지원을 감독해왔습니다. 특히 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일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아시아는 늘 변수라는 걸요. 겉으로는 질서정연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한국도 그 변수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시 저에게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동맹국 정도였죠. 하지만 그날 밤 제 머릿속은 온통 일본뿐이었습니다. 70년 동맹인 일본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저는 상부에 즉각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밀러, 일본은 우리의 핵심 동맹이야. 근거 없는 의심으로 파장을 만들지 마.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자네 혹시 피곤한 거 아닌가? 새벽에 오판하기 쉬운 법이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판이라고요? 제 눈앞에 명백한 추적 신호가 떠 있는데요. 저는 혼자서라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전장통신 로그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죠. 캄보디아군이 태국군 진지를 타격할 때 사용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캄보디아의 드론과 포병이 목표물을 찾아낸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습니다. 정글 한가운데서 은폐된 태국군 진지를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정확히 타격했거든요. 일반적인 정찰로는 불가능한 정밀도였습니다. 누군가 캄보디아에게 눈을 달아준 겁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일본이 캄보디아를 도운 방식은 총알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교묘했죠. 그들은 캄보디아에게 세 가지를 줬습니다. 첫째, 눈이었습니다. 정글 곳곳에 소형 레이더와 전파 감지 장비를 설치해서 태국군의 움직임, 특히 우리 미군 고문단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했죠. 둘째, 귀였습니다. 태국군과 미군이 사용하는 일부 통신 대역을 필터링해서 패턴을 추출했어요. 암호화된 내용은 못 봐도 통신 빈도와 방향만으로도 작전 패턴을 읽을 수 있거든요. 셋째, 입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캄보디아 드론과 포병에게 데이터 링크로 빠르게 중계해주는 중계기를 깔아줬죠. 쉽게 말하면 일본은 캄보디아에게 조준경과 무전기를 몰래 쥐어준 겁니다. 총은 캄보디아가 쐈지만 어디를 쏠지 알려준 건 일본이었어요. 그리고 그 조준선 안에 우리 미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동맹이 우리를 전장의 미끼로 쓰려 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일본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캄보디아를 돕는다면 무기를 직접 팔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우회적이고 은밀한 방식을 택한 거죠? 그리고 왜 하필 우리 미군 숙소를 추적 대상에 넣은 겁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길게 끌기 위해서요. 만약 캄보디아가 빠르게 승리하면 전쟁은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태국과 캄보디아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미국이 개입할 구실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은 장기화되고 그 과정에서 무기와 정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일본은 바로 그걸 노린 겁니다. 자기들이 태평양 지역 군수 허브라는 지위를 유지하면서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동맹의 탈을 쓴 장사치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인 증거를 들고요. 하지만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습니다. 밀러, 자네 추측이 너무 심하네. 일본이 그럴 리 없어. 우리가 70년을 함께한 동맹인데. 한 대령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자네, 요즘 스트레스 좀 받는 거 아냐? 휴가 좀 쓰는 게 어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를 들이밀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잿빛으로 깔려 있었어요. 저는 문득 98년 일본 근무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비슷했어요. 금융위기로 아시아 전체가 흔들릴 때 일본만은 태어났죠.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같은 나라들은 바닥까지 추락했고요. 저는 그때 한국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의 원조로 겨우 일어선 나라가 다시 무릎 꿇는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한국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저는 늘 일본의 렌즈로 아시아를 봤어요. 일본이 선진국이고 한국은 그 아래에 있는 나라라고요. 그게 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습니다. 12월 26일 오전 10시쯤이었을 거예요. 제 사무실 문이 노크 없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한국 측 연락관 윤서진이었어요. 34살의 젊은 여성이었죠. 신호정보 분석관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를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한국에서 온 하급 연락관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윤서진은 말없이 제 책상 위에 파일 하나를 탁 놓았습니다. 이걸 보시죠. 윤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첫 장은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글 한가운데 민간 복장을 입은 동양인 남성 6명이 무언가를 설치하고 있었죠.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이 군인 특유의 정확함을 보였어요. 그리고 설치 중인 장비는 명백히 군사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 자위대 기술 자문단입니다.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민간인으로 위장했지만 우리가 추적한 결과 전원자위대 통신부대 출신이에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주파수 분석표가 나왔어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했죠. 저는 군통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은 알아요. 이 주파수 대역은 민간용이 아니었습니다. 군용, 그것도 표적 추적용 주파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결정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추적 대상 태국 국경 미군 고문단 숙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본 그 붉은 격자의 정체가 이거였던 거예요. 일본이 설치한 추적 장비가 우리 병사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방위상이 말한 지뢰 제거용 장비는 거짓입니다. 윤서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건 교전 데이터 링크 중계기에 전파 교란 장비를 결합한 겁니다. 캄보디아군에게 실시간 표적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태국군과 미군의 통신을 방해할 수 있는 이중 기능이죠. 저는 책상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그럼 일본이 우리를 겨냥한 건가요?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공격할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군이 전장에 더 깊이 개입하도록 유도하려 했죠. 미군 고문단이 위험에 처하면 미국은 개인 명분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전쟁이 길어지면 윤서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전쟁이 길어지면 일본의 방산과 정비 산업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일본이 우리 미국을 전장으로 끌고 가려 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70년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서 그들은 우리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장사를 하려 했던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이걸 알았죠? 저는 물었습니다. 윤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우리도 캄보디아 주변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무기 거래 추적 때문이었죠. 그 과정에서 일본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저는 윤서진을 다시 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른 눈빛으로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보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 상부에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라고 드린 겁니다. 저는 파일을 꼭 쥐었습니다. 이번엔 상부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제3자가 증거를 가져왔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를요. 저는 윤서진이 건넨 자료를 들고 즉시 상급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정식 보고 라인을 탔어요.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까지 참석한 회의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고 설명했죠. 위성사진, 주파수 분석표, 추적 대상 목록까지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이 불편했어요. 믿기 힘들다는 표정들이었거든요. 밀러, 이 자료 출처가 한국이라고? 부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한국정보당국이 독자적으로 수집한 겁니다. 그러자 한 참모가 비웃듯 말했어요. 한국이 일본을 깎아내리려고 조작한 거 아닌가? 두 나라 사이가 안 좋잖아.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위성사진과 주파수 데이터까지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일단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애매한 말만 남기고요. 저는 답답했어요. 증거를 들이밀어도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더군요. 일본은 믿을 만한 동맹이고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선입견이 너무 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전장 데이터를 더 파헤쳤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찾아냈습니다. 캄보디아의 정밀 타격 영상이었죠. 태국 공군이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이었는데 우연히 우리 정보망에 넘어온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영상 속에서 캄보디아 측 벙커 12개가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폭발음이 없었습니다. 미사일 궤적도 보이지 않았죠.
그냥 건물이 조용히 마치 내부에서 무너지듯 스르르 주저앉았어요. 마치 수술하듯 정확하고 조용했습니다. 12개의 벙커가 14분 37초 만에 모두 사라졌죠. 저는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공습이 아니었어요. 정밀 유도 무기였죠. 그것도 GPS 없이 작동하는 종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GPS 신호가 불안정한 정글 지대였거든요. 누군가 GPS에 의존하지 않는 정밀 타격 기술을 캄보디아에 제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일본이 가진 게 아니었어요. 저는 다시 윤서진을 찾았습니다. 이 영상 봤어요? 저는 물었죠.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인상적이죠.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한국이 한 건가요? 윤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우리가 직접 개입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태국 측에 기술 자문을 제공한 건 사실입니다. GPS 없이도 가능한 정밀 타격이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서진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한국은 GPS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북한과 맞닿은 나라에서 GPS만 믿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독자적인 관성항법과 지역 매칭 기술을 개발했죠. 미국 GPS가 끊겨도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새삼 놀랐습니다.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그 기술이 실전에서 증명된 겁니다. 14분 만에 12개 벙커를 무력화시킬 정도로요. 저는 윤서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윤서진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필요한 순간이 왔으니까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조용히 준비해왔던 거예요. 미국이 자기들을 제대로 볼 때까지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배신을 했으니 한국이 카드를 꺼낸 겁니다.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 상부에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드릴 게 있습니다. 윤서진은 또 다른 파일을 건넸어요. 일본이 캄보디아에 깔아준 데이터 링크의 기술 사양서입니다. 우리가 역분석한 거예요. 저는 파일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정도면 일본을 완전히 구석으로 몰 수 있었어요. 저는 윤서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이건 당신들 전쟁도 아닌데요. 윤서진은 잠시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흔들리면 우리도 위험해지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우리도 오래전부터 지켜봤습니다. 언젠가 터질 일이었어요. 그냥 그 순간이 지금인 것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을 돕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신뢰가 갔습니다. 이익을 위한 동맹보다 생존을 위한 동맹이 더 강하니까요. 저는 파일들을 챙기고 다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백악관까지 보고 라인이 올라갈 겁니다. 일본이 뭐라고 변명하든 증거는 명백했으니까요. 저는 국방부 최고위급 회의에 자료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국방장관도 참석했어요. 저는 캄보디아 벙커 공습 영상을 틀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그 장면이 펼쳐졌죠. 14분 37초 동안 12개의 벙커가 조용히 무너지는 영상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폭발도 없고 미사일 궤적도 없이 그저 건물들이 스르르 주저앉았거든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건물을 눌러버린 것 같았습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이게 정말 실전 영상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태국 공군이 촬영한 겁니다. 캄보디아 측 방어선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미사일 종류는? 저는 한국 측에서 받은 분석 자료를 펼쳤어요. 소형 정밀 유도 폭탄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유도 방식입니다. 이 지역은 GPS 신호가 불안정한 정글인데도 이 정도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국방장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럼 뭘 썼다는 건가?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관성항법과 지역 매칭 기술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방식이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그런 기술을? 저는 윤서진이 건넨 기술 설명서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GPS에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항법 시스템을 만들었죠. 지형의 고도와 특징점을 실시간으로 매칭하면서 경로를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한 참모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실전에서 정말 작동한다고 증명된 건가? 저는 영상을 다시 돌렸어요. 이게 증명입니다. 14분 안에 12개 표적을 무력화했습니다. 오차 범위 2m 이내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태국 측에 기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직접 개입은 아니지만 기술 이전을 통해 태국이 캄보디아를 압도할 수 있게 도운 겁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한국은 왜 그랬지?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미국이 흔들리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벌인 일을 견제하기 위해서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일본이 캄보디아에 깔아준 데이터 링크 장비 사양서도 제출했어요. 그 장비가 미군 숙소를 추적했다는 증거도요. 회의가 끝날 무렵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이거는 백악관에 보고해야겠어. 동맹관계를 재검토할 사안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상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복도에서 윤서진과 마주쳤습니다. 윤서진이 물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백악관까지 올라갑니다. 당신들이 준 자료 덕분이에요. 윤서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다행입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무 데가 없이 이런 걸 해주는 건지요.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답은 뻔했으니까요. 한국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거겠죠. 다만 그 이익이 우리 미국과 겹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백악관 보고를 위해 워싱턴 중심부로 갔습니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였어요. 그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밀러, 일본이 우리를 배신했다는 거 확실한가? 저는 자료를 펼치며 답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트럼프는 영상을 보고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일본 방위상이 왜 새벽에 선제 해명 전화를 했지? 저는 답했습니다. 자기들이 들킬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리 변명을 깔아두려고 한 거죠. 트럼프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동맹이 미군을 겨냥했다고? 이건 용납할 수 없어. 트럼프는 즉시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일본과의 방산 협력부터 재검토해. 정비 계약도 전부 들여다봐. 그리고 한국 측이 준 기술 자료 검증하고 협력 확대 방안 마련해.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걸요. 트럼프의 결정은 빨랐습니다. 일본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장이 아니라 워싱턴에서 반격을 시작했어요. 2월 초였습니다. 갑자기 의회에서 한국 방산 관련 의혹이 터졌어요. 한국산 무기 결함 보고서가 흘러나왔습니다. K9 자주포의 포신 균열 문제, 차세대 전투기의 엔진 결함, 그리고 함정 정비 중 발생한 사고 사례들이었죠. 보고서는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사진과 기술 데이터까지 첨부돼 있었거든요. 의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무기가 믿을 만한가? 우리가 결함투성이 장비에 의존하려는 건가?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을 유지하는 게 안전하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요. 저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서 출처를 역추적했죠.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문서에 찍힌 한국방위사업청 직인이 실제 규격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번호 체계도 맞지 않았고요. 결제 라인도 한국 정부 표준과 달랐습니다. 이건 위조였어요. 저는 윤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문서 진짜입니까? 윤서진은 문서를 받아보더니 즉시 답했어요. 가짜입니다. 직인부터 틀렸어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윤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본 쪽 로비스트일 겁니다. 이런 식의 정보 조작은 그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에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을 찾아냈어요.
미야모토 렌, 49살의 일본계 미국인 로비스트였습니다. 그는 워싱턴에서 15년째 일본 방산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접촉 로그를 추적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여러 의원 보좌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만남 직후에 한국 방산 의혹 기사들이 쏟아졌죠. 저는 미야모토의 과거 발언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2년 전 한 방산 세미나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이 길수록 돈이 된다. 평화는 우리 산업의 독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치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을 장사로 보고 있었어요. 병사들의 목숨 따윈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모아 다시 회의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어요. 밀러, 자네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한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미야모토는 합법적인 로비스트야. 그가 일본 편을 드는 건 당연하잖아.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위조 문서를 유포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결론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증거를 들이밀어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일본의 영향력이 워싱턴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싸우는 건 일본이 아니라 시스템이구나. 70년 동안 쌓인 기득권과 선입견이구나.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한국은 늘 이방인이었구나.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미야모토의 자금 흐름까지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찾아냈죠. 미야모토가 받은 돈의 일부가 일본 방위상 측근의 비자금 계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로비가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공작이었습니다. 저는 새로 찾아낸 자금 흐름 증거를 들고 다시 상부로 갔습니다. 이번엔 FBI까지 끌어들였어요. 외국 정부의 불법 로비 혐의는 FBI 관할이었으니까요. 조사가 시작되자 미야모토는 갑자기 잠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흔적은 남아 있었죠. 이메일, 통화 기록, 자금 이체 내역까지요. 한 달 동안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사이 워싱턴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본에 대한 의심이 커졌고 한국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요코스카 문제가 결정타였죠. 요코스카 해군 기지는 미 해군의 아시아 거점이었습니다. 함정 정비와 보급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이었죠. 그런데 그해 봄 요코스카에서 정비 지연 사고가 연속으로 터졌어요. 구축함 한 척이 정비 완료 예정일을 넉 달이나 넘겼습니다. 항공모함도 비슷했죠. 엔진 부품 수급이 늦어지면서 출항이 계속 미뤄졌어요. 문제는 전선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었거든요. 미 해군은 전력 공백을 메워야 했는데 정비가 끝나지 않으니 함정을 보낼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비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위기였죠. 저는 요코스카 정비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했어요. 일본 조선소들은 여전히 종이 도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화가 느렸고 부품 재고 관리도 구식이었죠. 무엇보다 숙련 인력이 부족했어요. 젊은 세대가 조선업에 들어오지 않으니 평균 연령이 50대를 넘어섰습니다. 속도가 나올 리 없었죠. 그때 윤서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국조선소의 정비 시스템 자료를 가져왔어요. 저는 자료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조선소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모든 게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돼 있었습니다. 설계부터 정비까지 한 화면에서 끝났어요. 부품 재고는 실시간으로 추적됐고 AI가 정비 일정을 자동으로 최적화했습니다. 이게 정말 실전에서 작동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동합니다. 한국 해군 함정들이 그 시스템으로 정비받고 있습니다. 평균 정비 기간은 일본의 절반 수준이에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절반이라고요? 이건 단순한 효율 개선이 아니었어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저는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요코스카 정비 기능의 일부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걸 검토해야 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한국으로?
일본을 제치고.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일본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절약합니다. 전쟁에서 시간은 곧 생명이에요. 트럼프는 제 보고를 듣고 즉각 결정했습니다. 좋아. 한국과 협력 확대를 추진해. 그리고 일본에는 확실히 메시지를 보내야겠어. 그의 결정은 빨랐습니다. 며칠 뒤 백악관은 공식 발표를 했어요. 미국은 한국과의 방산 및 정비 협력을 대폭 확대한다고요. 동시에 일본과의 일부 계약은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급히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열려고 했죠. 하지만 트럼프는 냉담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만 전했어요. 일본의 혜택이 끊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믿었던 동맹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최고고 한국은 그 아래라는 위계가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속도로, 신뢰로 미국을 살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워싱턴 정가를 총동원했어요. 의회 청문회가 열렸고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죠. 밀러 감사관, 당신은 한국 편을 들고 있는 겁니까? 일본과의 동맹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한국을 밀어주려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사실에 근거해 판단했을 뿐입니다. 일본이 미군을 추적한 건 명백한 증거가 있고 한국이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진 것도 데이터로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믿지 않았어요. 당신 혹시 한국으로부터 뭔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질문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제 경력에 먹칠하지 마십시오. 청문회는 험악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를 나오며 고립감을 느꼈어요. 조직 안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저 사람, 너무 나간 거 아냐? 일본 편을 버리면 우리가 잃는 게 더 많은데.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윤서진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미야모토의 위조 문서 원본이었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이 추적해서 찾아낸 거였죠. 이걸 FBI에 넘기세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윤서진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우리도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FBI는 그 자료를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미야모토의 이메일 서버가 압수됐고 일본 측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드러났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막아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일본 방위상 측근이 보낸 메시지였죠.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방해 공작이었어요. 증거가 쌓이자 의회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을 옹호하던 의원들도 입을 다물었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화됐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시작됐고 결과는 명백했어요. 한국 무기는 결함이 아니라 혁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안도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했을까요? 왜 증거를 100번 들이밀어야 믿어줬을까요? 한국이 일본이 아니라서. 그 불공평함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5월이 되자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발표했어요. 일본과의 방산 및 정비 협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핵심 기능을 한국으로 이전한다고요. 동시에 한미 협력 패키지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살린 동맹이라는 표현까지 썼죠. 저는 그 발표를 듣고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었던 질서가 무너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었어요. 더 공정하고 더 실질적인 질서가요. 일본은 여전히 중요한 동맹이었지만 이젠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중심으로 올라선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엔 70년 전 한국을 위해 싸운 미군 병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저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켰다고 배웠지만
어쩌면 한국도 우리를 지켜왔던 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처럼요. 윤서진이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까지 미국을 도왔습니까? 다른 선택지도 있었을 텐데요. 윤서진은 잠시 기념비를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잘난 척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살아남으려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은 거창한 이유로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생존이라는 가장 절실한 이유로 움직인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강력했죠. 이익을 위한 동맹은 이익이 사라지면 깨지지만 생존을 위한 동맹은 쉽게 깨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윤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서진은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제대로 보고 계신다는 거니까요. 저는 다시 기념비를 바라봤습니다. 70년 전에도 지금도 한국과 미국은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만 전쟁터가 달라졌을 뿐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일본의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독자적인 기술과 철학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동맹이었죠. 일본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속까지 단단한 동맹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미국을 살린 동맹. 저는 그 보고서에 모든 걸 담았습니다. 일본의 배신, 한국의 도움, 그리고 제가 깨달은 진실까지요. 보고서를 제출하며 저는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아시아를 볼 때 한국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거라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먼 동쪽 어딘가에 한국이 있겠죠. 그곳에서도 누군가 미국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서로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는 위안이 됐습니다. 동맹이란 게 결국 그런 거 아닐까요? 서로 살리는 관계 말입니다.